이런 부분들을 미스터 마켓이 모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뭐 미스터 마켓을 잘 모르지만 저는 36년 해서 모르더라고요. 엊그제 미국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나올 줄 알았으면 주식을 팔았을 거잖아요. 폭등했죠. 근데 폭등했잖아요. 경제를 맞춘다고 주가를 맞추나요? 저는 그런 거를 너무 경험했습니다. 많이. 경제 전망도 어려운데 그 경제 전망을 토대로 주가를 전망한다? 그거는 조금 저는 무리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다가오는 경기 침체가 어떤 성격이냐, 적극적으로 사야 될 때냐, 조심해서 사야 될 때냐, 이런 거를 매크로 아이디어에서 얻으시기를 조금 감히 권유드리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경기 침체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주가에 상당한 경기 저항이 있을 것이다. 네, 자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오늘 경제를 또 지금 현재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저는 뭐 경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경기. 인플레를 잡는 것도 경기고, 그리고 지금 결국 기업 실적하고 경기는 같이 움직이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 기업 실적을 쥐고 있는 것도 경기고, 그래서 경기가 침체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보다는 어떤 형태로 침체에 들어갈까. 그러니까 이제 슬로우 다운이 되겠죠. 일단 경기가 감속을 보이고 뭐 조만간 침체에 들어갈 텐데 또 어느 나라가 먼저 침체에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분석이 시장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네. 말씀드리면 뭐 1993년에 나온 책인데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발간한 우라카미 구니오라는 일본 사람이 쓴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 네. 네, 거기서 제가 이렇게 지난번 책을 쓸 때 한번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 장세와 겨울 장세가 한 2년 조금 넘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가을 장세라 하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이제 가을 장세로 정의하고 겨울 장세는 이제 경기가 본격 하강하는 그러니까 실적 때문에 경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이게 겨울 장세인데 어쨌든 가을 장세와 겨울 장세는 합쳐서 약세장이거든요. 근데 약세장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엔 경기라는 거죠. 만약에 뭐 역실적 장세, 그러니까 가을 장세가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 경기 침체가 빨리 오고 빨리 끝나면, 가볍게 오고 가볍게 끝나면 겨울 장세는 싱겁게 끝날 수도 있죠. 네. 뭐 팬데믹 때 겨울 장세에 있었습니까? 뭐 바로 그냥 금융 장세, 금리 내리면서 금융 장세로 간 거죠. 한 4개월 있었습니다. 겨울 장세가. 경기가 돌아섰거든요. 근데 박사님, 그 우라카미 구미오가 얘기하는 거는 그 경기 순환에 맞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장세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경기 순환과 통화 정책.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물론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게 경기 순환에 대응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2020년도에 그 짧은 그거는 사실 그 뭐 겨울, 가을, 겨울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분류하기가 어렵죠. 네, 그건 그냥 그냥 이상한 파. 네, 맞습니다. 갑자기 네. 이럴 때가 아닌데 갑자기 확 무슨 갑자기 뭐 저기 뭐가 온 거죠. 네. 네. 그건 조금 예외적인 거고요. 그래서 사계가요. 네. 저도 이제 그게 93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제가 92년도 입사니까 그때는 뭐 워런 버핏 이런 책은 아예 없었거든. 그랬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일본 책을 번역해서 받고 그러는데 많이 우라카이 그건 했죠, 뭐 또. 네. 우라카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철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투자자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뭐 그리고 이제 금융 장세가 있고 뭐 실적 장세가 역실적 장세가 있고 뭐 역금융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야 그게 2008년 이후에 그게 맞나?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적용을 해보면 많은 계절이 생략되고 넘어가거나, 생략되더라고요. 뭐 봄에서 가을 바로 가기도 네, 하고. 흔적도 없이 가거나,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봄 가을 가을 이렇게.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엔 이젠 역금융 장세, 네. 연준의 금리 인상이 거의 좀 중후반부에 가 있잖아요. 지금 네, 물론 어제 뭐 메리데일리나 뭐 또 강한 얘기 했죠. 네, 또 뭐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강한 얘기를 했지만 네. 아무튼 그래도 뭐 제일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 내년에 한 두세 번 더 인상해서 베이비 스텝으로 한 4.25 갖다 놓는다는 거잖아요. 내년 봄이라 내년 상반기라고 해봤자 네. 이제 뭐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래 조금 있으면 이제 수력 지나면 바람 불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 역금융 장세, 그러니까 금리의 스트레스를 받는 장세는 지금 거의 지나가고 있다. 주식 시장으로 보면. 네, 주식 시장으로 보면. 그래서 다음 약세장의 길이, 앞으로 다가올 약세장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은 경기의 폭과 기간이다. 그리고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라마다 조금 다를 것 같다. 좀 미국이 결론적으로는 제일 우등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가 뭐 어떻게 될 거로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일단 어제 그 ISM 그 공급자 관리협회에서 나온 ISM PMI 미국 제조업 한번 보실까요? 네, 보세요. 네, 보시면 제 생각에는 미국 경기 본격 침체가 얼마나 남았나라는 것을 고민을 조금 했는데 이 종합 PMI가 52.8입니다. 네. 53에서 7월 달 52.8로 찍혔는데 50선이 이제 기준선이죠. 50 밑으로 가면 경기가 이제 침체되는 건데 이게 어쨌든 다운턴이지 않습니까? 계속 하향하고 있는데 곧 좀 임계선 얘네들이 ISM에서 보는 임계선이 48.7입니다. 마우스 커서가 아주 귀엽습니다. 네, 48.7 정도 52.8을 빼면 한 0.4% 포인트 정도 되죠. 그래서 한 0.4% 포인트씩 월별로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한 10개월 정도 되는 겁니다. 10개월 정도 되면 얘네들이 얘기하는 경기 전반의 임계선, 그러니까 완전한 침체에 도달한다. 물론 50을 하회하면 침체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조금 더 하강하는 침체 어쨌든 초중반이 한 10개월 정도 후면 도달할 텐데 통상 경기는 하강할 때 조금 빨라지거든요. 가속성을 보이지 않습니까? 떨어질 때. 네. 그거는 뭐 누적된 통화 정책의 효과라든지 그리고 고용 시장이 악화되면 어제 뭐 졸트가 나왔습니다만 고용 시장이 악화되면 조금 분위기상 더 악화되잖아요. 그게 이제 심리가 네, 반영을 기업들이 시키죠. 야 이거 뭐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채용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이외의 나라들, 예. 유로존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머징이라든지 전 세계 경기가 좀 동반 하강하면 그 영향을 미국 수출이 또 받잖아요. 미국 기업들이 한 50% 이상이 수출인데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경기는 침체되면 아주 또박또박 베이비 스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개월이 아니라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면 임계선에 도달할 거다.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시점으로 따지면 내년 1분기가 침체의 어쨌든 두려움에 주식시장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정점이 될 거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내년 2분기가 침체의 정점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조금 어쨌든 좀 일찍 반응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 1Q가 미국은 이제 침체 정점. 그리고 이제 어제 좀 주목할 부분이 신규 주문하고 밑에 있는 재고입니다. 이 스프레드가 더 벌어질수록 신규 주문과 기업 재고는 더 늘어나고 신규 주문은 더 떨어지면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거네요. 더 빨리 좁혀질수록 경기 침체는 가속되는 거거든요. 근데 7월 달 신규 주문과 재고는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걸로 보면 경기가 조금 본격적으로 좀 침체가 좀 빨라지고 있다. 물건 안 팔리고 네, 주문은 안 들어오고. 네, 네. 근데 물건을 안 만들면 신규 주문이 줄어들면 재고도 역시 재고 조정이죠. 네, 않을까요? 재고 조정하면 GDP가 빠지죠. 그게 침체로 또 가는 거고. 네. 그 재고 조정이라고 그래요. 네. 그 미국 제조업 종합 PMI 이거를 조금 선행하는 지표 같은 게 뭐 있습니까? 경기 선행 지수죠. 전기 선행 지수. 네. 네. 여기에 신규 주문 같은 게 이제 포함되는 거고요. 경기 선행 지수에 포함되죠. 예, S&P도 들어가고. 네, 네, 네. 네.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후에 아마 종합 PMI가 한 48.7 정도에 아마 들어갈 것 같다. 네. 아까 그 주식시장의 사계에서 한국은 24개월 정도 가을과 겨울 장세를 합쳐서 미국은 한 27개월 평균입니다. 뭐 평균은 평균일 뿐이고 확률은 확률일 뿐인데 우리나라가 한 24개월 정도 어쨌든 역금융 장세와 역실적 장세를 이렇게 보여줬다면 우리 주가는 작년 6월에 피크아웃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곧 저점을 빨리 어쨌든 돌아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올해부터 뭐 S&P 500이 4,800에서 이제 떨어졌으니까 한 2년 반 정도 되면 적어도 한 2023년 내년 말까지는 역실적 장세의 가능성이 조금 농후하다. 일단 평균적으로 보면 돌아서면 한국이 먼저 돌아서. 네. 선행지수도 지금 우리나라 OECD 선행지수가 뭐 13개월, 14개월 지금 하강하고 있고 미국은 5개월 하강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주가가 그러면 주가의 선행성을 감안하면 대부분 피크아웃 시점하고 그거하고 마저 떨어지네요. 네. 한국과 미국을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경기 선행지수보다 경기 선행지수 하강이 좀 주가랑 굉장히 조금 불규칙하긴 합니다. 예. 근데 평균적으로는 조금 거의 동행하는 성향이 있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다음은 어떤? 네, 다음에는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라서 거의 다 발표가 이제 뭐 한 300개 이상 됐나요? 네. S&P 500 기업의 기업 어닝 시즌으로 본 미국 경기 침체, 그러니까 어닝 사이드에서 바라본 거죠. 네. 그러면 결론은 경기 탄력은 지금 완연히 꺾였는데 이익하고 마진은 좀 상당히 방어적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기업이익은 조금 경기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어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위에 차트는 이게 지금 야데니 그 리서치에서 그냥 제가 캡처한 건데요. 출처를 달았습니다. 프로핏 마진은 영업이익 기준이고요. 그 매출액에서 이제 영업이익을 이제 영업이익률을 구하고 그거를 이제 YOY로 영업이익을 구하고 그것을 이제 전년 동월비로, 그러니까 약간 센티먼트죠. 좋은 지표는 아닌데 어쨌든 모멘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지표를 좀 채택했습니다. 지금 빨간색 선은 미국 S&P 500의 포워드 어닝 12개월 그 선행 어닝이고요. 파란색 선은 선행지수의 전년 동월비입니다. 선행지수는 지금 4개월 꺾였거든요. 미국이. 그 빨간색 그 위아래 막 큰 친구는 그 12개월 포워드 어닝, 네, 전망치 영업이익 기준, 영업이익 전망치 12개월 후 1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래프고요. 그다음 파란색이 파란색이 경기 선행지수,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의 전년 동월비. 그러니까 증감률이죠. 경기 선행지수는 인덱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걸 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음영돼 있는 부분이 경기 침체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언제 올 건지 그 센티먼트를 좀 보기 위해서 그래서 본 겁니다. 뭐 잘못됐습니까?
아이고 가슴아. 아니요, 그냥 농담삼아 말씀드린 겁니다. 잘못된 거 없고. 언제쯤 조크입니다. 네. 이 그래프가 대충 언제쯤으로 지금 혹시 전망이 되고 계신지. 네, 그거는 이 밑에 그래프에 달려 있죠. 아, 밑에 그래프요? 이게 컨센서스 전망인데요. 네. 1Q까지 지금 뭐 이제 찍혀 있는데 이게 8월 1일자 자료라서 이제 이달 말이면 이제 2Q가 찍히겠죠. 네. 근데 지금 S&P 500의 그 1Q 그 저기 기업이익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2였어요. 네. 그리고 2분기에는 아마 지금 컨센서스가 한 8% 증가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 3분기와 4분기는 한 2.5%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네.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2분기도 전분기 대비로는 조금 약해요. 네네. 전분기 대비로는 조금 마이너스일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년 동월 대비 이 그래프로는 조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네. 2Q까지. 그러니까 기업이익이 여기서 이렇게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 이러면 침체가 조금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 기업의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래도 고용도 뭐 엄살을 부리고 뭐 여러 가지 실적도 엄살을 부리겠지만 하반기에 그렇게 무너지진 않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조금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2006년부터 지금 보시면은 그 서프라임 세계 금융위기 때 보시면 프로핏 마진이 그냥 급냉했잖아요. 그렇죠. 네, 영업이익률이 급냉하고 그리고 포워드 마진 포워드 마진도 급냉했잖아요. 네. 지금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아주 괴멸적인 기업이익이 훼손되는 그런 가능성은 물론 슬로우 다운 되겠지만 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로우 다운 되겠지만 그렇게 아주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미국 경제 위기였으니까 그죠? 네, 그 뭐 대규모 파산, 해고, 뭐 은행들이 날아가고 다 대규모 다 이렇게 날아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 경기는 침체는 침체인데 기업들이 버텨주기 때문에 짧고 조금 짧을 수 있고 얇을 수 있는 얇은 경기 침체일 가능성은 있다. 그 얘기는 사실은 짧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얇은 경기 침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잘 안 떨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네, 거꾸로 얘기하면 나쁜 게 좋은 것이지 좋은 게 나쁜 겁니다. 그러면 어제 저기 연준 위원들이 3인방이 얘기했던 게 네. 물론 이제 주식을 조금 워워시키기 위해서 그런 뭐 서로 회의를 해서 그렇게 입을 맞췄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분들이 보는 데이터도 물가 상승률이 좀 천천히 떨어질 것이라는. 이거는 근데 그 IMF가 7월 달에 얘기한 거죠. 세계 경제 전망 할 때 올렸어요. 7.4에서 8.4로 세계 CPI 전체 CPI를 8.4로 올렸고 올해 말까지 내년 CPI도 올렸어요. 아마 5.8 찍었을 겁니다. 전망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종전 3월 달에 전망했던 것보다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말 전 세계 CPI가 5%대 중후반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 어제 얘기한 여러 연준 인사들이 결국 특히 누구죠? 에반스가 네. 이제 75bp 얘기했고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가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최종 연준 기준금리가 4%는 넘을 것 같아요. 내년 초까지. 아무튼 경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낙관론과 그죠? 비관론이 지금 부딪히는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낙관론을 보이는 분들은 야 지금 몇 번째 지금 2,300 그 트라이를 했냐. 그래서 이미 그리고 우리는 먼저 빠졌기 때문에 네. 올라간다. 그리고 야 환율을 봐라. 환율 1,300원에서
환율이 더 오르겠냐, 막 이런 그래서 외국인도 들어왔지 않냐 7월달에. 네. 7월달에만 어쨌든 외국인 2조 샀죠. 2조 이상 샀는데 기관만 멈춰주면 이건 올라간다 이렇게 네. 얘기 굉장히 강하게 하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그저께인가 왜 푸르 자산운용 푸르 자산운용 그 대표님이나 또 어제 오건영 부부장도 하는 얘기가 분석이 그거거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쉽게 안 꺾인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들이 야 그게 왜 기대 인플레이션이 거기가 있냐? 혹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져 보면 어제 얘기한 그 3인방의 얘기가 그런 것들을 반영한 거. 네. 풀린 통화라든지 이런 거 네. 감안하면 더더군다나. 저는 좀 뭐 미국 경제는 좀 얇은 침체, 가벼운 침체 가능성이 조금 더 그 이번 지표를 보면서 조금 더 그쪽으로 더 기울었습니다. 네. 그럼 많이는 빠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네. 당장 반등하고 이런 거 기대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역실적 장세가 짧지는 않다. 그래도 내년 중반까지는 계속된다면 연준이 어쨌든 통화정책 긴축의 어쨌든 정점을 비록 지나도 주가의 탄력성은 조금 제한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약간 박스권 그리고 뭐 4,200을 뚫으려면 조금 에너지가 필요하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S&P.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정도로 경기를 예상을 하고 대응을 좀 하면 어느 정도 좀 잘하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문제는 문제도 있으니까. 결과 문제라기보다는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네. 각국의 경기가 조금 상당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가 국가 간. 비슷하게 네, 가는 게 국가 간. 아니고. 근데 네. 박사님은 미국이 제일 좋을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어제 나온 똑같은 이제 S&P 글로벌에 예. 거기가 이제 마르키트를 인수해 가지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8월 어쨌든 매월 초에 네. 이렇게 전 세계를 다 발표해요. 네. 아프리카도 발표하고 뭐 저개발 국가도 발표하는데 주요국 지표가 어제는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PMI 기준으로 나오는 네, 거죠? 제조 PMI입니다. 네. 또 이제 또 서비스 PMI가 조금 더 이따 나오죠. 예. 미국은 말씀드렸듯이 2년 만에 최저치인데 신규 주문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은 둔화되고 하지만 노동력 부족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얘네들 S&P 글로벌의 코멘트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뭐 기울기가 가파르지만 50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양호한데 유로존을 보실까요? 유로존은 코멘트가 리세션 위험이 매우 증가했다. 사실 49.8 낙폭이 훨씬 크네요. 네, 낙폭이 크고 특히 독일, 이태리 25개월 최저입니다. 그리스 26개월 최저. 프랑스, 스페인 26개월 최저. 그러니까 유로존 전체는 그렇지만 어쨌든 유로존의 형님인 큰 나라잖아요. 독일, 이태리. 25개월 내 최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침체가 굉장히 가속적이다. 네. 그러니까 유로존은 저는 가을에 침체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완벽한 침체. 올 가을에? 네. 지금 뭐 이미 시작됐다고 보시는 지금 뭐 침체 거의 뭐 좀 자락에 있고요. 주변에. 네, 본격적인 침체가 한 3Q 말 4Q 초. 뭐 8, 9월 정도는 시작될 가능성은 크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에요. 네. 중국의 코멘트는 생산 주문의 증가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 급격한 고용 둔화가 그러니까 생산이 둔화되니까요. 고용이 둔화되고 있고 중국의 뭐 어쨌든 청년 실업률이 거의 19%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시진핑도 저게 제일 큰 두려움일 거예요. 예. 저 젊은 세대들이 예. 위반이 돼버리면 그러니까요. 저거 어떻게 통제하겠냔 말이에요. 굉장히 좀 뭐 코로나도 잡아야 되지, 뭐 경제도 살려야 되지. 내가 볼 때 지금이라도 대만 문제도. 누구요? 시진핑. 네? 어느 쪽으로? 뭘 저렇게 오래 하려고 그래. 내려와요? 다 그런 게 화를 부른다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중국은 투입 비용은 조금 현격히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 디플레이션적 성격을 아직은 좀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중국 내부의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물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곧 꺾이고 약간 중국이 디플레를 걱정한 IMF도 올해 3.3 전망했잖아요. 성장률을. 그러니까 중국의 3.3은 국가 목표 얼마 전에 연초에 세웠던 5.5에 미달이네요. 터무니없는 숫자가 된 거죠. 그리고 어쨌든 중국은 뭐 이게 차이신 제조 PMI이고요. 똑같이 S&P 글로벌이 자료에서 뭐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보시죠. 네.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생산이 3개월 연속 감소되고 어떻게 그림으로 보면 유로존인데 네. 비슷한 게 뭐 중국하고 유로존하고 좀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팬데믹이 있었던 재작년 9월 이후 처음 50을 이제 하회했죠. 경기 신뢰도가 9개월 내 최저. 그다음에 특히 주문이 2년 내 처음 감소했습니다. 7월 지표가. 네. 그래서 특히 신규 수출 주문 3개월 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신규 수출 주문이 감소했다는 것은 하반기 수출 실적이 계속 실적이 안 좋아질 네, 안 좋아질 거고 투입 원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무역 수지는 조금 어쨌든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고 무역 수지가 쪼그라들 거라는 거는 뭐 기업 마진이 위축될 거라는 말과 같죠. 네. 그래서 한국도 어쨌든 50을 깼습니다. 깨졌어요? 네. 그래서 S&P 글로벌에서 내는 거죠. 네. 요거는 S&P 글로벌 사실 자료입니다. 약간 뭐 제가 희망회로 자꾸 돌려서 그런지 몰라도 2010년, 11년부터 50 위로 간 적이 별로 없구만요. 우리나라요? 봐봐요. 이게 50이 지금 주황색 선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네, 네. 그럼 2011년 뭐 이때부터 해갖고 뭐 가끔 한 번씩 50 넘었지. 계속 뭐 그냥 그 밑에서 쭈르르르 이렇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주가가 박스권이었잖아요. 박스권. 네. 별로 뭐 이렇게 우리는 제조업의 어떤 그 활력 같은 게 별로 없었네. 지난 한 10년 이상. 그렇죠. 중국이 뭐 조금 중저성장으로 돌아서고 네. 전 세계가 좀 어쨌든 미국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미국이 가장 낫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급반등 하잖아요. 저게 이제 제조업 경기를 얘기한 거지. 네. 펜트업 디맨드가 확 몰리니까. 그렇죠. 그죠? 지금은 PC 이제 사고 뭐 냉장고 사고 뭐 생산이 지금은 불리하죠. 제조업 생산이. 그러니까. 네, 지금. 근데 지금 제조업이 안 되는 국면인데 그래서 저는 원래 그래서 유럽의 희망을 좀 걸었었거든요. 네. 연초에. 뭐 여행도 그러니까 많이 만약에 오고 사람들이. 제조 사이드에서 제조업이 안 되고 서비스업이 되면 유로존이지 그런 생각을 한 건데 전쟁이 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그걸 모르는 거죠. 새로운 인플레 변수가 생긴 거죠. 자, 이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나라별로도 또 차이가 좀 있을 거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어떤 차이들인지 쭉 보니까 미국이 그나마 가장 견조한 편이고 유로존이 제일 심각한 것 같고 우리도 뭐 유로존보다 조금 난지 몰라도 하여튼 비슷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중국도 우리보다 조금 난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경기 미국으로 네, 경기 침체 초반에는 어쨌든 조금 변별력이 없는데 진행이 조금 되면 침체가 조금 더 가속될수록 조금 공부를 잘하는 국가와 못하는 국가 이 성적표가 조금 갈라지죠. 제일 안 좋은 데가 유럽인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쯤 되는. 네,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계 교육이 어제 며칠 전에 IMF 전망도 세계 교육을 축소 전망했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주식 다 팔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저는 뭐 빼라는 얘기 또 안 하실 거죠? 네, 유동성이 아직도 많아요. 그리고 그 이런 부분들의 상당 부분은 뭐 시청자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미스터 마켓이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겠죠.
다는 알고 있지 않더라도 뭐 모르긴 몰라도 네. 우리가 뭐 미스터 마켓을 잘 모르지만 네. 저는 36년 해서 모르더라고요. 네. 일례로 엊그제 미국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나올 줄 알았으면 주식을 팔았을 거잖아요. 네. 근데 폭등했잖아요. 근데 폭등했잖아요. 경제를 맞춘다고 주가를 맞추나요? 저는 그런 거를 너무 경험했습니다. 많이. 네. 그래서 경제 전망도 어려운데 그 경제 전망을 토대로 주가를 전망한다? 그거는 조금 저는 무리한 것 같아요. 다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다가오는 경기 침체가 어떤 성격이냐, 그리고 주식을 어쨌든 적극적으로 사야 될 때냐, 아니면 조금 소극적으로 조심해서 사야 될 때냐, 이런 거를 매크로 아이디어에서 얻으시기를 조금 감히 권유드리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경기 침체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국도 바로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 주가에 상당한 경기 저항이 있을 것이다. 즉 박스권을 크게 이탈하고 전고점을 돌파해서 연말에 S&P가 4,800 가는 일은 조금 없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어제 뭐 톰리 이런 사람들 그저께인가요? 연말 안에 신고가 볼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월가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죠? 요즘에 그렇게 굉장히 뭐 치열한 것 같아요, 디베이트. 지금이 제가 느끼는 바 네, 정말 치열한 것 같아요. 네. 네? 완전히 양당파로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7월 초만 해도요.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 나오면은 사실 댓글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저도 주식 팔아먹고 지는 희망 오래 돌린다 뭐 네. 기관 앞잡이다 막 이런 네.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 약간 잦아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7월 초만 하더라도 그 약간 보수적이거나 비관적인 분 나오면 저희가 그걸 체감하잖아요. 막 댓글에 응원 부대가 막 추앙하고. 근데 지금 7월 말 8월 초로 들어오면서 그 약간 팽팽한 균형점을 잡는다. 네. 어? 아무튼 뭐 네. 인플레가 경기에 또 종속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조금 뭐 분해해 보면 에너지 가격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속 가격,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은 확연히 떨어졌잖아요. 곡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은 것들은 네. 떨어졌는데 근원 PC를 변동성을 높은 거를 다 빼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인플레이션을 보는데 에너지와 곡물 이런 거 음식료 이런 거 다 빠진 거잖아요. 근데 그 빠져서 구성하는 물가의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게 지금 임대료. 집값 떨어져도 임대료 잘 안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번 올린 식음료 값 떨어지는데 시간 걸린다. 그렇잖아요. 한 번 인상하면 상당 기간 가거든요. 사람들이 아우성 칠 때까지 꿋꿋하게 버티죠. 임금. 네, 그리고 임금 상승률 네. 이런 부분들이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냉각되더라도 일정 부분은 유지될 될 가능성. 그러니까 물가가 잘 안 떨어지니까 아니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인데 네. 월급 올려달라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 이런 부분들이 근원 물가를 어느 정도는 잘 안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올 하반기 길어지면 내년 상반기까지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한진 박사님. 김한진 박사님이 뭐 36년이시죠? 8년이신가요? 6년입니다. 36년 동안 더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그 전에도 진짜 정말 잘해주셨는데 야 3프로 TV 이코노미스트 한 다음에 정말 다 이게 대표님의 음덕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정말 생각이 잘 일치하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우리 김한진 박사님 앞으로도 우리 3프로 TV를 많이 빛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동학 개론이 끝난 지 벌써 2개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동학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는 인남식 교수님의 특강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선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다보고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의 절정이 결국 인간 이해로 수렴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좀,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해보세요.